안녕하세요. 고비세 피터입니다. 주말 사이에 또 장이 많이 약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약세장이 한 지난주 중반부터 시작이 됐죠.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통시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크오프 모드로 들어가면서 조정이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 당시에 또 공교롭게도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관련된 발표가 있었죠. 비트코인을 테슬라 판매의 페이먼트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그런 뉴스였는데, 저는 사실 그 당시에 그 뉴스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 마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거를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뉴스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뉴스에서 거론되는 걸 보고서 걱정이 돼서 팔은 경우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필요 이상으로 너무 이 뉴스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거 외에도 요 며칠 사이에 안 좋은 뉴스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언론은 이제 조종이 시작되는 국면에서 네거티브한 뉴스를 다루는 경향이 더 강해지다 보니까 긍정적인 뉴스는 별로 헤드라인을 장식을 못하고 보도가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제가 긍정적인 뉴스도 함께 좀 몇 가지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이 부정적인 뉴스는 이 테슬라 뉴스 외에도 한 3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테슬라가 이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로 받지 않겠다고 한 뉴스는 제가 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원래 처음부터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로 받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페이팔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도권의 큰 기업들이 자기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로 받겠다는 뉴스, 이런 뉴스를 가끔 발표를 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적어도 초창기, 지금같이 초창기에 가치가 늘어나는 구간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거이지, 어떤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로 사람들이 사용을 해서 가치가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그 후에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여러 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로 사용을 해야지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런 어떤 기업이 발표할 때마다 자꾸 뉴스로 거론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회사가 이 페이먼트를 받겠다는 뉴스를 할 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페이먼트로 받지 않겠다고 철회를 해도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지금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5월 22일이 비트코인 피자데이인데, 비트코인 피자데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피자 2판을 비트코인 10,000개를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 값어치를 환산하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피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피자를 사 먹었던 그 플로리다에 있는 한 개발자를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다른 물건을 살 때 페이먼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는 그 10년 전에 비트코인 가지고서 피자 사 먹은 사람이 하는 행위랑 똑같은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비트코인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그런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게 테슬라 차가 됐건 피자가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지금 이 순간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면은 기회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을, 이 소중한 공급이 제한된 얼마 몇 개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자꾸 물건 사는데 사용하고 자동차 사는데 사용하고 피자 사는데 사용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테슬라 차 하나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5년만 지나면은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테슬라 10개를 살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을 사용함으로써 그거를 포기해버리는 게 되니까 기회비용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뉴스,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상징적인 의미 외에 너무나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페이먼트를 받지 않겠다고 철회한 것도 전혀 값어치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뉴스에서 이걸 갖다가 크게 다루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걸 반응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받는 이유의 하나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된 뉴스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가 또 한 가지 언급했던 게 이제 환경에 관한 얘기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좀 우려사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론 머스크 자체가 비트코인의 환경 오염을 가져다주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과거에 잭 도시랑 서로 트위터상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그린 에너지를 인센티바이즈 한다는 내용을 잭 도시가 얘기를 했을 때 일론 머스크도 동의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어요. 이번에 그 비트코인 환경 오염에 관한 발표는 사실 테슬라 회사 차원에서 이제 한 얘기인데 어떤 이유에서 얘기했는지는 뭐 전 내부 사정을 모르겠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의 주주들은 ESG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ESG는 Environment, Socially Responsible Governance의 약자인데 어떤 재무적인 그런 고려사항 외에도 이런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런 이슈를 중요시하는 투자를 한다는 그런 어떤 미션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죠. 그런 투자자들이 테슬라나 그 외에 이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회사들한테 많이 투자를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커다란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테마가 돼 있습니다. 그런 주주들이 많이 지금 있는데 그런 어떤 제도권에서는 아직도 비트코인이 환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주주들의 압력이 꽤 테슬라 회사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도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 대항하기보다는 제도권이 갖고 있는 환경에 관한 의견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 자체가 뭐 카본 크레딧 마켓에 또 이제 진입을 하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회사라는 어떤 명목하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보조금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받고 챙기기 위해서는 제도권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설령 잘못된 오해나 편견이다 하더라도 그 제도권에서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에 관한 얘기를 그런 식으로 언급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뭐 저의 추측입니다. 뭐 정확한 내막은 저도 알 수는 없지만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트윗이 주말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트위터 상에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발표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일론 머스크를 비판을 하다 보니 너무나 많은 그 비난과 증오 이런 거 속에서 일론 머스크가 너무나 이제 질려버려가지고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거를 팔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쩌면 팔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약 그렇더라도 나는 일론 머스크를 뭐라고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증오가 너무 강해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일론 머스크가 인디드 하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또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금 다 팔았다는 어떤 힌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런 우려 때문에 더 사람들이 뭐 팔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한 사람의 그런 어떤 트윗이나 그런 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를 알고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에 전혀 신경 쓸 일이 없는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자꾸 일론 머스크를 뉴스 삼고 그럼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뉴스를 보고서 우려가 생겨서 또 매도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비트코인의 실제적인 가치가 어디서 오는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몇 가지 뭐 안 좋은 뉴스들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일단 테더의 리저브 에셋에 대한 내용이 공표가 됐죠. 이거는 지난번에 그 뉴욕 검찰청과 타협을 본 결과인데 그 결과 분기별로 분기별이었던가 월별이었던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자기네 리저브 에셋의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하는 게 뉴욕 검찰청과의 협상의 조건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공개를 했는데 이 리저브 에셋의 그 내막을 보니까 한 반 정도가 이제 커머셜 페이퍼에 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커머셜 페이퍼라는 거는 이제 이건 국채도 아니고 어떤 기업들의 그 채권인 건데 이런 게 좀 우려사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테더가 특히 이제 많은 선물 거래에서 담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담보 가치가 US 달러로 1대1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1대1이 아니고 뭐 0.9대 1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담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선물 포지션을 많이 청산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어떤 선물 시장 비트코인 현물 시장 조종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이것도 단기적으로는 리스크가 될 수는 있으나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가치랑은 궁극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우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뭐 이런 이유에서 팔고 있는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외에는 또 이제 바이낸스가 그 미국의 Department of Justice 사법부죠. 사법부의 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인데, 바이낸스가 뭔가 나쁜 짓을 했다고 위법행위를 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정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수사 과정에서 데이터를 요청한 걸 수도 있고 뭐 그 내막은 알 수는 없으나 뭐 그 헤드라인만 가지고서 우리가 네거티브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약간 그런 헤드라인이 나가면 자극적이긴 하니까 조회수는 올라가는 그런 기사였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좀 더 우리가 내막을 알기 전까지는 뭐 너무나 이것 가지고서 이제 우려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긍정적인 뉴스라고 하면은 일단 그게 있죠. 이제 포인트 72라는 거대 헤지펀드 중에 하나인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자산이 22 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이 자산이 포인트 72의 창업자인 스티브 코헨의 개인적인 자산이죠. 대부분이. 이분은 원래 이제 SEC라는 거대 헤지펀드를 운영했었는데 여러 가지 인사이더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로 이제 SEC와 여러 가지 그 소송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타결책으로 결국에 고객 돈을 전부 다 돌려주고 자기 개인 자산만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코인이라는 분은 이제 그 헤지펀드 스트래티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quity 롱 쇼트가 이제 주된 스트래티지인데 이 뉴스가 뭐냐면은 포인트 72가 이 크립토 쪽에 굉장히 크게 미닝풀하게 진입을 할 거라는 그런 뉴스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뉴스에 보면은 일단 벤처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벤처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72 입장에서는 좀 약간 새로운 분야일 것 같은데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롱쇼트 스트래티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스티브 코엔의 주특기인 트레이딩 스트래티지를 크립토 시장에서 적용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뉴스인데, 이 뉴스가 이제 가져다주는 의미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 헤지펀드들은 엄청나게 컴페티티브하고 다 서바이브하기 위해서 그 수익률에 목말라 있는 그런 집단들이죠. 순식간에 망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있는 곳이라면은 수익률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그런 집단들인데, 지금 이 크립토 시장 또 이제 디파이 시장에서 챙길 수 있는 수익률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또 과거에는 시장이 작았기 때문에 큰 돈을 움직이기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조 단위의 자금들이 웬만한 디파이 플랫폼에서 예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움직이는 게 그렇게 무리스러운 게 아닌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떤 기관 투자가들의 자산을 커스터디 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지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에 목말라 하는 집단들이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을 때, 많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을 때 진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포인트 72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비슷한 대규모 헤지펀드들의 이 크립토 시장 진출, 그리고 전략도 좀 다양하게 롱 쇼트뿐만이 아니라 뭐 디파이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구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벤처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투자들이 계속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항상 뭐 비트코인에 관해서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럼 도대체 언제 어떨 때 난 네거티브하게 될 거냐는 어떤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부정적으로 돌아설 때는 어떨 때일 것 같냐면은 이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점점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의 상에서 거래량이라든지 네트워크 온체인상의 거래량, 온체인상에서 지갑수의 증가라든지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의 활동이 점점 줄어들 때, 비활성화될 때, 이럴 때가 저는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버릴 것을 고려할 이럴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여태껏 지표로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시기가 가까운 시일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상자산 시장을 얘기할 때 다른 어떤 전문가들 분들보다 항상 제가 많이 쓰는 단어, 여러분들도 느꼈을 거예요. 이 네트워크라는 단어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화폐라는 단어에만 집착을 해서, 아니면 가격에만 집착을 해서 그런 관점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는 잘못된 경우도 많고 또 너무나 단기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네트워크라는 걸 이해를 하고 네트워크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이걸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게 굉장히 우려할 상황인지, 한 가지 참고를 할 수 있는 지표는 과거 사이클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하나 보여드릴 건데, 과거 반감기 이후에 찾아왔던 불장 사이클에서 두 번이 있었죠. 그걸 비교했을 때 지금의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뭐 특출난 건지 아닌지 보여주는 차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느 표로 봐도 과거 패턴이랑 그렇게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는 첫 번째 반감기와 두 번째 반감기 때의 이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차트인데, 딱 그 중간 정도의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받은 것도 그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사이클의 최저점 대비 몇 배로 지금 이 자산 가격이 증가를 하고 있는지 이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인데, 여기서도 과거 사이클과 전혀 벗어난 그런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 움직임이 우려할 상황, 뭔가 특출난 상황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